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TV 미주뉴스입니다. 전문직 취업비자 확대를 주장하는 진영과 이민 정책 강경파인 트럼프 지지자들 사이에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논쟁이 어떻게 해결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도에 김승재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진영 내에서 전무직 취업비자 H-1B를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를 비롯한 기술업계 인사들은 비자 확대를 주장하는 한편 이민정책 강경파들은 이를 반대하며 대립 중입니다. 머스크는 27일 소셜미디어 X를 통해서 H-1B 비자는 내가 스페이스X와 테슬라를 포함한 수많은 중요한 회사들을 만들 수 있게 한 핵심이라며 이 문제를 두고 전쟁을 선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논란은 트럼프 당선인이 22일 인도계 IT 전문가 스리람 크리슈난을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에 인공지능 수석 정책 고문으로 임명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크리슈난은 기술직 이민자에 대한 영주권 상한선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어 이를 문제 삼은 이민정책 강경파와 극우 활동가들이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극우 활동가 로라 루머는 크리슈난의 임명을 비판하며 그는 외국인이 미국 일자리를 빼앗을 수 있도록 영주권 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공격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트럼프 지지층 내에서 급속히 확산하며 논쟁의 불씨가 됐습니다. 한편 데비섹스 전 페이팔 COO 등 기술업계 인사들은 크리슈난을 옹호하며 실리콘밸리의 인재 부족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머스크 역시 이 논리에 가세하며 미국 내 STEM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 공학, 수학 분야 전문 인력을 위한 비자로 고용주의 보증 아래 최대 3년 체류가 가능하며 연장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가별 쿼터와 대기 기간 등으로 제한이 많아 실리콘밸리 측은 이를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28일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H-1B 비자를 지지하며 내 자산 관련 사업에서도 이를 사용했다고 밝히며 머스크와 기술업계의 입장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논쟁이 이로써 종식될지는 미지수이며 이는 트럼프 지지층 내 다양한 그룹 간의 분열을 보여주는 사례로 언론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윈티비 뉴스 김승재입니다. 중국 해커들이 미국 통신사들을 사이버 공격했습니다. 보도에 전성구 기자입니다. AT&T와 버라이즌이 중국의 사이버 공격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이들 회사의 네트워크는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해커그룹 솔트 타이푼이 AT&T와 버라이즌을 표적으로 삼고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두 회사는 지난 28일 해당 해커그룹으로부터 시스템 공격을 받았지만 법 집행기관 및 정부 관리들과 협력하여 현재는 안전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AT&T 대변인은 현재 우리 네트워크에서 사이버 공격 활동은 감지되지 않고 있으며 이 공격에 대한 현재 조사에 따르면 중국은 외국 정보에 관심이 있는 소수의 개인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또한 몇 건의 정보 유출 사례는 확인됐지만 고객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모니터링하고 수정하고 있으며 위협을 감지하고 물리치기 위해 당국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버라이즌의 최고 법률 책임자는 현재 버라이즌 네트워크에서 위협적인 활동은 없으며 이러한 공격들을 전부 차단했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지난 27일 미국 관리들은 솔트 타이푼의 해킹 공격을 받은 익명의 통신 회사를 추가했으며 이 해킹 그룹들은 상대 네트워크에 접근하여 수백만 명의 위치를 파악하고 전화 통화를 마음대로 녹음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로이터는 미국 국방부와 연방통신위원회가 두 회사 성명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 외교부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윈티비 뉴스 전성구입니다. 보안이 철저한 LA 고급 아파트에 경찰 복장을 한 떼강도가 출몰해 10만 달러 상당의 현금과 보석을 탈취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승재 기자입니다. LA 한인타운 내 고급 아파트에서 경찰 복장을 한 떼강도들이 새벽에 침입해 현금과 보석 등 약 10만 달러의 상당의 금품을 훔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사건은 28일 새벽 2시 40분경 월시와 버몬트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에서 발생했습니다. 4명의 강도가 한 유닛에 침입해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행 후 금품을 챙겨 달아났습니다. 용의자 중 3명은 경찰 복장을 하고 있었으며 1명은 회색 후드티를 입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모두 20대에서 30대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경찰 복장을 한 용의자 중 1명은 백인으로 약 6피트 키에 150파운드로 보이며 회색 후드티를 입은 용의자는 라틴계로 약 120파운드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2명은 스키 마스크를 착용해
신원이 불분명합니다. LA경찰국은 용의자들이 반자동 권총과 가짜 경찰 무전기를 사용했지만 현장에 범행 도구는 남기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폭행을 당해 경상을 입었으나 병원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특히 이 아파트는 보안이 철저하기로 알려져 범인들이 내부 정보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윈TV 뉴스 김승재입니다. 퇴임 후 국제 평화 해결사로 활약해 가장 위대한 미 전직 대통령이란 평가를 받았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29일 100세로 타계했습니다. 고령이던 카터 전 대통령은 과거 암투병을 했고 호스피스 돌봄을 받던 중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전성구 기자입니다. 제39대 미국 대통령을 지낸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29일 조지아주 플레인스 자택에서 가족의 품에 둘러싸여 100세의 나이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카터 재단은 그가 호스피스 돌봄을 받으며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의 아들 칩 카터는 성명을 통해 아버지는 평화와 인권, 이타적 사랑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영웅이었다고 밝히며 그의 삶과 가치를 기렸습니다. 1924년생인 카터 전 대통령은 2022년 10월 98번째 생일로 역대 미국 대통령 중 최장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재임 중 국내외의 도전과 스태그플레이션 여파로 재선에 실패했으나 퇴임 후 인권과 평화를 위한 활동으로 찬사를 받으며 가장 위대한 전직 대통령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1962년 조지아주 상원의원 선거에서 부정선거로 당선자가 탈락하면서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이후 조지아주 지사를 거쳐 1976년 대선에서 현직 공화당 대통령 제럴드 포드를 꺾고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1980년 대선에서 로널드 레이건에게 패하며 연임에 실패했습니다. 퇴임 후에는 카터 센터를 설립해 평화와 민주주의 증진, 인권 향상, 질병 퇴치를 위한 활동에 헌신했습니다. 1994년 1차 북핵 위기 당시 평양에서 김일성과 협상하며 북미 대화의 물꼬를 텄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방북하며 평화의 중재자로 나섰습니다. 그는 헤비타트 프로젝트를 통해 주거 환경 개선에 앞장섰고 에티오피아, 수단, 보스니아 등 분쟁 지역에서도 평화적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이러한 공로로 2002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 부부는 4명의 자녀를 두었으며 생전에 워싱턴 DC에서 장례식을 치르고 고향 플레인스에 안장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었습니다. 카터 센터는 그의 장례식이 워싱턴 DC와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국장으로 공개 거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윈TV 뉴스 전성구입니다. 스탠리 텀블러의 모조품이 아마존에서 판매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아마존은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스탠리 텀블러의 모조품이 아마존 마켓플레이스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결국 두 공급업체가 모조품을 만들어 마케팅을 하고 고객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마존과 시애틀에 본사를 둔 스탠리 브랜드 제품의 모 회사인 퍼시픽 마켓 인터내셔널은 스탠리라는 이름으로 짝퉁 텀블러 물병을 판매한 2개의 독립적인 아마존 공급업체를 고소했습니다. 이들은 2023년 11월부터 6개월 이상 위조품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장에 의하면 아마존은 지난 3월과 5월에 이들 판매자 계정을 폐쇄하고 위조품을 구매한 고객들에게 환불을 실시했습니다. 인기 텀블러의 모조품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아마존은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1월 사회보장수당 지급 일정이 출생일에 따라 다릅니다.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도에 김승재 기자입니다. 2025년 새해가 시작되면 사회보장수당 지급이 진행됩니다. 지급일은 출생일에 따라 다릅니다. 1997년 5월 이후 신청자는 매달 둘째, 셋째, 넷째 수요일 중 하나의 수당을 받습니다. 1997년 5월 이전 수혜자는 1월 3일에 지급됩니다. 또한 출생일에 따라 지급일이 다르며 출생일이 1일에서 10일 사이이면 1월 8일, 출생일이 11일에서 20일 사이에는 1월 15일, 출생일이 21일에서 31일 사이에는 1월 22일 날 받게 됩니다. 소득보조금 SSI는 매달 1일 지급되나 1월 1일은 공휴일로 인해 이번 지급은 12월 31일에 이루어집니다. 또한 2월 지급은 1월 31일에 진행됩니다. 지급일에 수당을 받지 못하면 은행에 먼저 문의하고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경우 사회보장국에 연락해야 합니다.
사회보장국은 문제를 검토 후 수당이 미지급된 경우 대체 지급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윈티비 뉴스 김승재입니다. 다음은 시카고 로컬 뉴스입니다. 한인 동포 200여 명이 참석한 시카고 한인회 송년회 밤 행사 소식입니다. 지난 28일 2024 시카고 한인회 송년회 밤 행사가 윌링의 한 뱅퀴트에서 열렸습니다. 오성현 행사준비위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김정한 주 시카고 총영사,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서정일 총회장, 그리고 영상으로 준비된 박형준 부산시장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내빈 소개와 함께 인사말에 나선 최은주 시카고 한인회장은 한인회의 지난 1년을 회상하며 함께 해준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36대 시카고 한인회는 하나로 미래로 베러 투게더라는 슬로건으로 한인 동포 사회가 활성화되는 데 역할을 하며 난민 돕기 5K 달리기 행사, 한인 밀집 지역 경찰서 위로 방문 등 한인 커뮤니티의 안전과 소통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2024년은 정말 갑진년의 해로서 한인의 자신도 값지게 보낸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초에 해돋이부터 시작해서 미주 한인의 날 행사라든가 또는 3.1절 각종 국경일에 그리고 가장 자부심을 가지고 뿌듯했던 것은 아무래도 그 소외된 계층을 많이 도왔다는 것. 그리고 경찰서를 방문해서 우리 한인들의 권익을 신장시키고 또한 한인들이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도 하고 특별 순서로 오카리나 댄스, 테너 이경재의 노래 순서가 진행되었으며 시카고 한인회 관련 퀴즈를 통해 선물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2부 순서에서 한인 단체들의 장기자랑 순서로 해병대 전우회, 간호사협회, 산악회, 그리고 한인회 무용단 등이 무대에 올랐으며 벨리댄스 공연이 큰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미국은 47대 대통령도 선출이 되셨고 그리고 한국은 좀 약간 복잡한 이런 시국에 있지만 우리 동포들이 이럴 때일수록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가 맡은 일을 충실히 해나간다면 우리 조국도 안정이 될 것이고 미국에서의 우리의 삶도 좋은 결과를 맞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동포 여러분 힘든 있었던 일들은 다 접어주시고 그리고 좋았던 일 그리고 행복했던 일만 기억하는 갑진년이 되길 바라겠으며 을사년에는 정말 허물을 벗어가면서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청뱀 의 해로서 을사년은 여러분들도 항상 미래를 향해서 변화를 하고 발전해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윈티비 뉴스 박수아입니다. 시카고 엣지워터에서 90세 노인을 치고 도주한 SUV 운전자를 경찰이 수배 중입니다. 사고는 29일 오후 5시 43분경 놀스 브로드웨이 6000번지에서 발생했으며 가해 차량은 2005년형 회색 쉐보레 이퀴녹스로 일리노이 임시번호판 313AC082와 뒤쪽에 분홍색 유방암 리본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중상을 입고 위독한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사건 관련 정보나 블랙박스 영상이 있는 사람은 312-745-4521로 전화하거나 cpd@tip.com에서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전문가 코너에는 매달 최신 부동산 관련 정보를 나눠주시는 드폴대 경제학과 이진만 교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 연말인데 한 해 잘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예, 덕분에 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눠주실 내용은 최근 부동산 시장의 현황 및 트렌드라고요. 예. 네. 이제 저희들이 데이터를 11월 말까지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그쵸, 이제 네. 지금 현재 미국의 부동산 시장 중에 특히 이제 그 일리노이 부동산 시장을 저희들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정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부동산 시장은 작년에도 봤지만 제가 표를 하나 그래프를 하나 만들었었는데 네. 그러면 맨 마지막에 이제 작년 1년 동안은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안정화되는 그런 시기.
그다음에 또 이제 결국에는 뭐냐면은 가장 문제되는 건 공급 부족이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네. 그 공급 부족으로 인한 그 어떤 그 가격의 상승 이런 것들이 지금 똑같이 보여주고 있는 시기고 그 활발하나요? 예, 시장이. 시장은 활발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거래량은 줄었으니까 아. 많이. 그 대신에 이제 값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네. 있어요. 특히 이제 일리노이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그 발표한 내용 중에 하나는 그 주로 지금 발표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가격 인상인데 네. 진짜 일리노이 같은 7.5%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보다 3% 정도에서 네. 보고 있는데 7.5%면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가격이 올라갔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액티비티를 보면은 그 이번 이제 11월 기준에서 보면은 작년 동기에 비해서 한 2.7% 올라갔으니까 어떻게 보면 good 뉴스는 이제 그 액티비티가 지금 올라갔다는 그런 건 지금 볼 수가 있고 네, 자료 화면도 나가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특히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올해 부동산 시장은 그 작년부터 시작했던 그런 그 모기지 레이스의 그러니까 높은 이 모기지 레이스에 대해서 그 반응했던 증권 시장이 좀 안정화되는 추세. 그다음에 이제 또 인벤토리도 지금 증가하면서 올해 말에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좀 활성화되는 느낌. 네. 그러니까 뭐 아주 크지는 않지만 좀 좋아지는 느낌 그런 느낌을 보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그 제가 표를 만들었는데 일리노이 중에서도 이제 시카고 메트로폴리탄 에리아랑 아니면 시카고 지역을 봤을 때도 거의 뭐 같은 숫자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 특히 그 액티비티를 보면은 일리노이 같은 경우는 한 2.7% 증가했고 네. 시카고 같은 경우는 2.5% 증가했고 그다음에 시카고 시리만 봤을 때는 2.9%.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카고 시가 좀 더 많이 증가했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가격을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리노이 같은 경우는 7.5%가 증가했으니까 네. 뭐 어떻게 보면은 미국 전체 시장에서도 사실 굉장히 좋은 현상이고 네. 미국 전체를 봤을 때는 4에서 5%를 보거든요. 미국 전체는. 근데 이제 일리노이 같은 경우는 7.5%였으니까 작년에는 다른 도시보다는 좀 다른 주보다는 좀 많이 증가했다는 느낌이 들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시카고 특히 이제 메트로폴리탄이랑 시카고 시를 중심으로 해서 좀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시카고 메트로폴리탄 같은 경우는 7.6% 올라갔는데 시카고 시를 봤을 때는 12.6%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가요. 네,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이유가 있나요? 그 결국엔 뭐냐면은 시카고 시에는 그래도 계속 고정적인 그런 수요가 있거든요. 고정적인 수요가 있는데 그 고정적인 수요에 못지않은 그 공급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렇죠. 공급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급이 없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락인 이펙트라 보통 그러는데 이자율이 높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뭐 다른 주택을 못 사니까 못 나오는 그런 현상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공급 쪽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 시카고 시가 이번에 그 물론 이제 그 거래량도 작지만 거래량이 작으면서도 그 계속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가격 인상이 네.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12.6%라면은 굉장히 높은 굉장히 큰 그렇죠. 상승이네요. 특히 이거는 싱글 패밀리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그 싱글 패밀리 같은 경우는 뭐 가격 인상이 많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스테이블한 그런 마켓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지금 조사된 결과로 따져보면 12.6%면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에 반해서 또 문제는 또 인벤토리 같은 경우는 시카고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14%가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모든 마켓이 미국에서 모든 마켓이 거의 뭐 안정화돼 있고 그다음에 인벤토리가 조금 증가하는 그런 추세라고 이렇게 봤는데 네. 시카고 시를 봤을 때는 떨어졌어요. 인문제 떨어졌어요. 네. 이게 그건 뭐냐면은 그만큼 살려는 사람이 많고 또 팔려는 사람이 부족하다는 얘기고 그럼 공급의 부족함이 나타나고 있고 이제 물론 이제 특히 이제 또 그 우리가 보통 데이즈 언더 마켓이라 가지고 그 부동산이 리스팅이 된 다음에 어느 정도에 팔리느냐를 봤을 때도 그 작년에 비해서 한 7.1% 정도 올라갔어요. 네. 그럼 뭐냐면은 그만큼 빨리 이제 마켓이 좀 좋아진다는 얘기인데 액티비티가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시카고 같은 시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까지도 그 부족한 물량이 아직까지 저기 공급이 되지 않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 마음껏 예. 매물이 풀리지 않는 그렇죠. 상태군요.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네. 이 싱글 패밀리에서 물량 부족했다면은 결국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에는 못 사니까 렌트를 해야 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카고시의 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렌트하는 값이 너무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먼틀 렌트가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젊은 층들 특히 이제 그 사회 초년생들이 네,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담스럽죠. 마켓에서 네. 그 처음에 시작하는데 그 많은 그 어포러빌리티에 문제가 있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렌트비가 어떻게 되나요? 시카고. 그러니까 시카고 렌트비가 지금 정식적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 건 없는데 왜냐하면 지금 센서스에서 나오는 네, 그 네.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 그게 아직 릴리즈가 안 됐는데 우리가 보건데 보통 한 6에서 7% 이상은 올라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작년 대비. 예, 네. 작년 대비해서 그렇게 되면은 일단 물가 수준을 비해서도 훨씬 많은 그런 훨씬 높은 율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버든 자체가 굉장히 크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들은 아무래도 좀 어렵겠네요. 예, 그렇죠. 네. 시카고 부동산 시장은 관해서는 좀 어떤가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타이트한 시장이고 네. 특히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락인 이펙트가 갖는 그런 문제가 뭐냐면은 일단 그 시장 유동성이 없다는 얘기죠. 시장상 유동성이 없으니까 유동성을 풀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 특히 이제 그 어포러빌리티 쪽에도 많이 시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쪽의 문제들이 지금 아직 해결이 안 되는 상태여가지고 그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내년에 특히 이제 이번에 11월달 발표된 내용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 레이트 발표됐는데 그 물가 지수를 봤을 때 지금 물가를 가장 많이 올리는 것 중에 하나가 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번 달을 비해서 보면은 오일 프라이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에너지 적용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지금 오일 에너지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냥 정상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생각하는 그 음식값도 어떻게 보면 2.4에서 2.5%밖에 안 올라갔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이 주택값이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4% 이상이 넘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버든이 많이 커졌고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주택시장에서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예측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몰기지 레이시죠. 몰기지 네. 레이시 어느 정도 떨어질 것이냐. 그런데 현재도 지금 락인 이펙트가 발생하는 것은 몰기지 레이시 아직까지도 6.7%, 6.5% 이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그 집을 팔고 사는 그런 유동성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앞으로 그 몰기지 레이시 좀 떨어지지 않느냐,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에 따라서 이 부동산 시장이 참 많이 변할 가능성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물가 수준이죠. 물가 수준이 만약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따라 다른데 물론 다 올라가지만 어느 정도 올라가느냐 그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문제로는 그 임금의 수준, 소득 수준이 얼마큼 바뀌냐 그 세 가지 문제인데. 일단 몰기지 자체를 봤을 때는 우리가 이자율이 예전에 작년에 보통 예측했을 때는 네. 올해 초만 해도 사실 예측했을 때는 내년에는 그 연준위에서 4번 정도는 내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가지고 뭐 거의 1에서 1.5%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는데 그게 지금 바뀌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이 물가 수준이 연준위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이 올라가는 상태고 네. 그러다 보니까 연준위가 그 지금 저번에 발표했던 어떤 것은 뭐 내년에 한 2번 정도밖에 못 내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2번이라는 건 뭐냐면 0.5% 내린다는 얘기인데 0.5% 단기 이자율 0.5%는 장기 이자율에서는 사실은 별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내년도 6% 이상의 몰기지 레이시 유지가 될 거라는 전망을 다 하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지금 그 내년에 아예 이자율을 못 내리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네. 특히 이제 지금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하고 있는 정책들이 공급 쪽에 그 많은 타겟을 두다 보니까 공급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힘들거든요. 장기적인 플랜에 의해서 좀 더 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계속 주택 부족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태고 그런 걸 봤을 때는 사실은 좀 마켓이 올해같이 계속 타이트하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주택에 가지 않는 그런 그 수요가 많은 것에 비해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제 보면 임금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올해는 좀 많이 올라가는 상태인데 네. 내년부터는 이제 뭐 평균 수준은 좀 유지가 된다면은 별로 큰 차이 없이 그래서 내년도 올해와 비슷한 지금 올해 말 정도 수준의 네. 어떤 그 부동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지금 다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집을 구매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신 분들에게 또 조언해 주신다면 어떤 좀 곳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네. 미국의 부동산 시장은 내년에 굉장히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불확실성은 존재하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만든 여러 가지 경제 정책들은 그렇죠. 네. 사실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칠 텐데 가장 중요시 봐야 될 것들은 뭐냐면은 과연 그 트럼프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그 관세 정책이 미 경제에 얼마만큼 영향을 줄 것이냐를 봐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부동산 시장도 사실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이제 그 비용 쪽에 어떤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부동산 시장에서 그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재가 필요하고 많은 물건들이 필요한데 네. 그 값이 올라간다면은 또 문제가 되는 게 주택을 그 빌드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또 가격 인상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이민 정책에 의해서 만약에 그 이미그런트 특히 이제 그 로우 레벨 워커들이 만약에 없다면은 특히 이제 그 웨이지자 쪽에서도 특히 이제 그 낮은 임금 수준의 어떤 그런 분들의 저기 임금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따져봤을 때 그 여러 가지 그 부동산 시장에서는 좀 더 타이트한 그런 마켓이 되지 않겠나 그런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전문가 입장에서 보는 2025년의 미국 부동산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지금 제가 사실 표로 만들었는데 네네. 그 질론이, 레드핀이, 코어로직이나 무디에서 지금 다들 지금 전문가들이 그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봤을 때는 물론 이제 그 자기가 보는 거에 또 달라지고 그 어떤 타겟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내년에는 최소 2%고 네. 최고가 4%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4%를 굉장히 optimistic한 비유고 네. 긍정적인 상태에서 볼거고 한 2.2%에서 2.5% 정도까지가 보통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동산 가격의 변화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건 어떻게 보면 물가 수준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죠 사실은. 지금 현재 2% 위 쪽에 물가 상승률이 있는데 그래서 네. 그 물가 상승률 거의 비슷한 수준의 그 부동산 값이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그런 시나리오 지금 그 예측하고 있는 그 시나리오 자체가 네. 현재 상황에서의 그 예측이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트럼프 2기에 들어서면서 그렇죠. 많은 경제 정책이 바뀌고 특히 이제 여러 가지 그 세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세제 혜택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샥이 네. 부동산 시장을 차라리 어떻게 보면은 더 그 활성하게 화랑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또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특히 위기 때는 그렇죠. 위기 때는 가장 현명한 투자는 실물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특히 이제 뭐 물론 이제 비트코인도 있고 요즘에 많은 비트코인도 있고 주식도 있고 그러지만 그래도 가장 그 안전한 자산에 투자는 주택 시장이고 네. 부동산 시장이다 보니까 내년에는 또 그런 언설튼티에 의해서 그런 그 부동산 시장이 또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럼 말씀하신 게 이제 부동산 재테크 같은 거 말씀하신 예,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좀 이렇게 팁이라던가 아니면 부동산 재테크 할 때 이런 것들을 꼭 유의해야 된다라고 좀 알려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근데 물론 이제 부동산 재테크 여러 가지 또 네. 악기 영향도 있고 굉장히 네. 리스크도 많은데 네. 특히 이제 여러분이 뭐 특히 커머셜 그 리얼 에스테이트를 인베스트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산업의 직격탄을 맞는 분야에서 할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되고 근데 이제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올해 참 많이 여러 가지 어저스를 많이 했어요. 조정을 많이 해가지고 네. 특히 이제 그 오피스 빌딩이 요즘에 다운타운에서 많이 안 나와가 공실률이 높아가지고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한 분들이 올해 많이 치유가 되는 상태고 내년도 치유가 되는데 그렇게 결국에는 뭐냐면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지금 현재 그 다들 생각하는 바룸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밑바닥으로 생각하니까. 거기서 이제 어떤 투자 전략도 나타날 수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직접 투자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펀드를 이용한 투자들 특히 그 부동산에 관계된 펀드를 이용한 그런 투자도 한번 고려해 보면 좋겠지 않나. 그리고 이제 막연하게 그냥 그 프로퍼티를 사가지고 투자하시는 거는 세금 관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으시기 그쵸. 때문에 네. 그거는 개인이 하긴 좀 힘드신 일 중에 하나이실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특히 이제 중요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그런 걸 유지할 때 인건비랑 이런 그 주택을 개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나오는 비용들 때문에 그렇게 쉽게 개인들이 그 투자해서 들어가는 걸
쉽지 않겠다 생각이 되겠습니다. 투자를 할 거면 하우스보다는 그러면 콘도나 아파트가 나을까요? 콘도나 아파트가 지금 현재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켓이요. 그동안은 콘도가 그 2022년 3년 때 그냥 안 좋았거든요, 사실은요. 네, 네. 근데 이제 특히 다운타운을 기준으로 해서 왜냐하면 그때 그 범죄율도 높았었고 그래가지고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는데 요즘에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좋은데 문제는 또 뭐냐면은 그 콘도 같은 경우는 어세스먼트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사실은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건비랑 그 메인텐스 하는 비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네. 특히 이제 옛날 건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올해 제가 보기엔데 한 최소한 4~5% 이상 어세스먼트 피가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그런 비용들을 잘 계산하셔서 그 콘도 같은 것도 투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교수님 한사원에 계시잖아요. 예. 한인사회연구소 예.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예, 한인사회연구원은 매년 그 전문가를 모시고 여러 가지 의견도 많이 듣고 그러는데 올해 내년에 한사원의 네. 목표는 일단은 저희들이 매 5년마다 네. 한인사회 통계를 만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인구나 그다음에 주택이나 이런 보유들 그다음에 그 직업군에 대해서 지금 통계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이번 다시 만들 예정이고요. 그래서 5년 만에 다시 나오는 네네. 그 통계를 가지고 한인 사회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지금 만들 예정이고요. 특히 이제 올해 초랑 올해 말에 같은 경우 내년 초나 내년 말 같은 경우는 그 트럼프 정부가 새로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정책이 바뀌고 네. 여러 가지 그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만약 세제 개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관세 정책이 바뀌면은 그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저희들이 한 번씩 포럼도 만들고 세미나를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또 나와서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예. 오늘 끝으로 이제 연말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인사회연구원 회장 이진만입니다. 특히 올해는 여러 가지 힘든 시기였고 특히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내년부터 좀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내년에는 또 불확실성이 많이 존재하고 있어가지고 여러분 힘드실 텐데 아무튼 이렇게 힘들 때는 어떻게 보면은 그 자산 관리에서도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그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특히 이제 부동산 쪽에 잘 유의해서 보신 것도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내년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달에 또 나오셔서 저희한테 좋은 말씀 들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 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